자, 그러면 우리 이건규 대표님 모시고 투자의 또 맨 앞단의 실전에 네. 참여하고 계신 분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케이커즈 네. 이거 롬 하시죠? 아, 예. 앞만 제가 이야기를 못 들어가지고. 네. 네네네. 안 하시잖아요. 네, 케이커즈 롬. 자, 일단 오랜만에 저희가 뵙는데 진짜 한 9주, 10주 막 이렇게 열심히 달렸지 않습니까? 연말에.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새해 되면서 꺾였는데 네. 뭐 그대로 진짜 뭐 이만큼 달렸으니 뭐 꺾이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갈 거 다 가고 시장이 에너지 소진하고 이제는 밑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는데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 연간 흐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작년 같아요. 연말도 이랬나요? 예, 연간 흐름을 봤을 때는 네. 1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는 계속 시장이 좀 달렸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금리가 더 이상 네. 오르지 않거나 이제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지 않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쭉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이제 다시 연준에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야말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르면서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이제 초까지의 장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앞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연간 5, 6회 금리 인하 뭐 이런 부분까지 기대감이 났는데 그 기대감이 너무 빠르거나 좀 선반영됐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좀 지금은 그런 기대감을 조금 좀 조정하는 시기 뭐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끝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정 기간이지만 결국에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다시 이제 상승 흐름으로 다시 그래요?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아니면 한 상반기 네,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 쪽으로 좀 그래요? 보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사실 턴어라운드 초기 국면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반영하고 좀 옆으로 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주가 상승이 턴어라운드 초기 국면을 반영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빠르게 반영됐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우상향은 맞지만 그냥 박스권이 약간 상향되는 정도의 느낌이고 결국에는 시장보다는 저는 이제 결국에는 개별주로 이제 좀 시장을 좀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막 간다거나 엄청나게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 이제 좀 실망감으로 좀 떨어졌다가 또 이제 이제 얼마만큼 조정 받았네라고 하면 다시 올랐다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지수 투자보다는 개별 기업 투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겠네요. 네, 저는 개별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올해 특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떤 기업으로 갈까 그게 이제 고민인데 네, 예. 어떤 기업 쪽으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이제 업종 같은 경우 세 개 큰 틀로 좀 보고 있어요. 세 개 큰 네, 틀. 여기 네. 적어야 되겠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요. 반도체. 네, 반도체는 워낙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을 거고 네.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업황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줄여놨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장비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장 상황이 계속 좋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꼭 가져가야 되는 섹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비중이 거의 한 60% 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가장 큰 틀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돼서 좀 업황이 좀 살아있는 애들 그런 업종이 저는 이제 화장품 ODM 업종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채널 이런 중저가 채널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리브영이 미국에서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영이라고 해요 요즘 올리브영이라고. 언제 상장해요 그거? 올리브영이요? 상장은 언제 하는지는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 없고요. 근데 이런 중저가 화장품의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든지 유럽, 미국, 일본 모두가 다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화장품을 달아본
업체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제 특히나 이제 인디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샘물이라든지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많이 출시하고 네. 이제 뭐 틱톡이라든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죠. 정샘물 씨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브랜드들을 사게 되는데 그런 브랜드들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화장품 ODM 회사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콜마 같은 거. 아, 예, 맞습니다. 뭐 코스맥스, 콜마 뭐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ODM 업체들의 수지가 네. 예를 들면 뭐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건이라든지 대형 브랜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네. 수지가 좀 안 좋고 네. 인디 브랜드들이 막 이렇게 다각화되면 네, 소량 다품종으로 하면서 네. 그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모양이죠. 아,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LG 생건이나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생산하는 거 가장 있고. 중점적인 라인은 직접 생산하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별개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내셔널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네. 글로벌하게 봤을 때 지금 다 안 좋아요. 뭐 LG 생건이라든지 아모레뿐만 아니라 이제 내셔널 브랜드들이 사실 다 안 좋기 때문에 해외도 예, 해외도 마찬가지로 로레알이나 뭐 이런 네,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저가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게 방산 업종인데요. 방산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한 2년치 수장고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은 안정성은 뛰어난 가운데 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네.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남아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올리브영 아까 뭐 잠깐 얘기해 줘. 거기 진짜 그 중고생들, 뭐 초등학교 한 고학년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이 거기서 삽니다 아주. 아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온라인 올리브영에 들어가가지고 온라인. 그렇죠. 아, 거기서 그래요? 많이 산다는 거야. 네. 네. 많이 산대요. 그래서 온라인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사실 중국 오프라인으로 뭐 한다는 건 한계가 좀 있지. 네. 그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비중이 50%를 넘어섰어요. 벌써. 네. 네. 왜냐면 제가 보니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여기 IW 뭐라 하죠? IFC? IFC 있잖아요. 네. IW 뭐예요? IFC에 보면 세포라라고 네. 세포라. 세포라 열었다가 네. 한 2년 만에 문 닫아 버렸어요. 네. 거의 쉑쉑버거더라. 네. 야, 그러니까 세포라 내가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진짜 개임 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요. 타이밍을 거기- 좀 잘 못 잡았던 것도 좀 있어요. 아니, 이게 그런 데가 안 네. 된다는 거예요. 세포라만 하더라도 메이저 브랜드를 위주로 갖다 놓잖아요. 네. 네. 안 된다는 거야. 이젠 인디 브랜드로 온라인으로 팔아야 되는데 메이저 브랜드로 오프라인으로 파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아, 이제 문 닫았어요. 온라인으로. 세포라가 한참 정말 유명. 아우, 전 세계 거의. 최고였죠. 네, 그렇죠. 그죠? 네. 뭐 근데 홍콩 이런 데 가면 뭐 세포라. 아, 이제는 뭐 안 돼. 네. 세포라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수입 화장품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마켓쉐어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세 가지가 가만있어 봐. 아까 반도체랑 반도체. 화장품 ODM 그리고 방산. 방산. 네. 방산은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 근데 이제 이미 뭐 이제 뭐 노이즈는 있기는 해요. 네. 뭐 이제 폴란드 뭐 수주가 좀 늦어지냐, 뭐 빨라지냐, 뭐 되냐 안 되냐,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부분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방산과 관련된 캐파들을 다 줄여놨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전쟁도 많이 나지 않았었고 기존에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여기저기서 국지전 내지는 전쟁이 나올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안 됐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방산과 관련된 투자가 지속되어 왔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봤을 때 다른 경쟁사들은 다 캐파를 줄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국산화하고 늘려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방산도 근데 좀 많이 이미 오르지 않았어요, 가격이 근데. 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는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약간 좀 방산도 그냥 방산 말고 약간 항공우주 낀 방산 그게 저는 네. 좀 좋지 않나. 아 저도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네. 수주가 조금 부진했었고 실적도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 1, 2년을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네네. 올해 내년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인적인 그런 아니, 사감을 나타내면 안 된다 카이. 아니 이건 진짜로 네. 그쪽이 괜찮고 또 화장품 ODM도 이 트렌드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돼. 리들샷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니들샷? 네. 이게 뭐냐면 얼굴에다가 주사를 놔? 아주 가는 주사, 그러니까 조그만한 저 바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롤러 같은 거로 밀면 얼굴이 이렇게 막 주사가 막 수백 방 막 이게 맞는 거죠. 안 아파? 아프겠죠? 살짝 아프겠지 뭐. 살짝 아프겠죠. 예. 안 그런 그래도 저는 올리브영을 계속 가보고 있는데요. 예. VT의 리들샷이 가보면 품절이에요. 품절이에요. 예, 품절이에요? 예, 아예 없습니다. 예. 물건이 없어도 못 사.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해외에서 관광객이 오면 일단 올영을 간대요. 네. 올영을 막 담아버린다는 거야. 네. 그래서 쓸어. 이제 방금 뭐 정프로님이 말씀해주신 리들샷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80%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일본이 그렇게 좋아해요? 맨 처음에 히트를 쳤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다이소에 들어오면서 다이소에서 완전히 완판이 됐었고. 아 다이소에도 리들샷이 있어요? 예, 다이소가 네. 화장품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네. 올리브영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게 유일하게 떠오르는 게 다이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초딩들과 중딩들의 저 대결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 아니야? 다이소냐 올리브영이냐? 초딩들 다이소 막 네. 거기.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다이소가 화장품으로 바뀌었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요? 매대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아, 통상 다이소 하면 사무용품 같은 거 네. 싸게 좀 사오라 다이소? 할 때. 다이소가요? 아니, 다이소 갔다 와. 막 그렇잖아. 다이소는 그죠 볼펜 막 10자루에 1,000원. 그러니까.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반도체냐 화장품이냐 방산이냐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또 좀 더 알짜 친구들 잘 찾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자, 그나저나 이 가치 투자를 그래도 대체로 지향하시는 편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작년이나 뭐 재작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도 뭐 1부터 100까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포트폴리오가 다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한정되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주에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네.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피터 린치라든지 뭐 심지어는 버핏이라든지 뭐 캠피셔 뭐 이런 전설적인 투자 대가들 가치 투자자들은 사실 성장주 투자자에 좀 더 가까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협소하게 이제 정의하다 보니 가치 투자는 어려워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등식이 성립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가 작년에 투자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100% 이상 수익이 난 작년 한 해 동안 종목이 3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3가지 종목이 업종이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아, 3가지 작년에 네. 100% 이상 났다? 100% 이상 난 종목이 3종목이 있었는데 2차 전지는 안 하셨을 것 같고. 음식료, 아니. 저기 조선. 반도체.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차 전지가 있었고요. 이전지 하셨어요? 네, 그리고 바이오에서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압기에서 변압기. 나왔습니다. 아, 변압기. 네, 아, 그래서- 핫한 거 다 하셨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2차 전지 중에서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제품을 만든 회사였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 좀 주목을 덜 받았었고 밸류에이션이 좀 쌌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양극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독점력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그게 맞아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는 제가 한 20년 봐왔던 회사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1,000억 이하부터 봤었는데 작년에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정도까지로 올라선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제 버는 돈이 있었어요. 기존 사업에서 벌면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했었던 그래서 그 연구 개발 성과가 나왔던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 가치가 없는데 수익 기반이 없으면서 R&D만 하는 회사랑은 저는 좀 다르다라고 바라봤던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쌌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왜 쌌지? 밸류에이션이 시장에서 투자하는 거지, 뭐. 변압기라고 하면은 옛날 거다. 그런 그 섹터에 대한 어떤 다루는 애널리스트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마이너한 섹터였던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바이오다, 2차전지다 투자를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R&D만 쏟고 뭐 이런 회사들과는 조금 다른 투자를 했었다. 요것도 가치 투자 영역에 속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도 그러니까 주가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커버리지가 거의 없었죠. 관심을 네. 안 뒀던.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이제 조금 선별해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방식이 이제 역발상 투자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성장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것들은 그 성장성에 대해서 나중에 인정받았을 때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가치 투자 혹은 역발상 투자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올해도 역시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겠군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세는 개별주 장세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네, 그래서 저는 올해도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이 막 엄청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마일드한 상승세인 경우가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일드한 상승세가 되면은 폭락도 없고 그리고 개별 주식은 또 상당히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대 섞인 희망을 말씀드리면은 올해 개별주 장세가 펼쳐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 투자 비중이 저희가 한 80%가 넘어요. 거의 대형주 없이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만약에 재평가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올해도 재미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올해 재밌는 시장에 적어도 지금 봐서는 그 세 가지 섹터 방산, 반도체, 화장품. 네, 그 업종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그 얘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세트 업체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밑에 있는 그렇죠. 부품 장비 거의 쪽을 보신다는 얘기죠. 중소형주 저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나도 없고요. 네, 다 중소형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게 먼저 오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어떤 업체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어가고 마켓 셰어가 들어가고 좀 더 좋은 가격을 받고 마진을 받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후행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지 선행적으로 알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저는 바스켓으로 투자를 합니다. 바스켓.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종목들을 같이 한 바구니에 담아서 좀 분산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고 있고요. 그럼 좀 약간 수익률이 아닙니다. 저는 뭐 어차피 그 바스켓에서 네. 그러니까 스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업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5% 오르고 3% 오르고 어떤 종목은 뭐 10% 빠지고 할 수도 있지만 특정 종목은 또 100% 오르기도 하고. 걔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요? 후행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선행적으로 알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바스켓으로 담는 게 맞다. 바스켓 몇 종목? 바스켓 한 저희가 10종목 담으면 진짜 뭐 수익률이 그냥 평평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 업종 자체가 다 움직임이 어차피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세계 기업이 이제 100% 상승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작년에 올린 수익의 대부분은 그 세 종목이 다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스켓으로 해서 20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두세 개 종목만 시장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네.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도 그 정도 사요? 아니면 개인은 조금 종목 수가 20종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개인이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개인이면 한 5개 요 정도로 좀 개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 8종목에서 12종목 정도면은 충분히 분산되면서 한 섹터당. 아닙니다. 전체 종목 전체? 네. 그러면 섹터 3개 고르면
어떻게? 끝나죠. 네. 섹터 3개, 뭐 12개면 4종목씩인데 3개 종목, 4개 종목 정도. 대대 종목 혹은 두세 종목이니까 왜냐면 충분한 것 저희는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반도체 업종에 20개 종목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게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제 커버가 불가능한 어렵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반도체 ETF 같은 거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아니 같긴 해요. 싫어. ETF 싫어. 네. 남다를. 그래서 이제 ETF 는 저는 이제 네. 개인이랑 이제 기관이랑 다르다. 이제 그렇긴 하죠. 개인이라고 하면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맨 처음 주신 질문이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어떻게 발굴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던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산업의 변화가 없는지를 그러니까 개별 산업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산업에 어떤 변화 요인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이 과거 한 10년 동안 안 좋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워낙 비중이 컸다가 낮아지면서 그 산업 업종 자체가 별로 안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업종에 대한 변화 요인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근데 그 중국도 우리가 좀 잘 봤어야 돼. 후반부에는 그죠? 거의 뭐 마진도 없이 막 그죠? 네. 네? 보따리 상들 막 해가지고 막 네, 매출하고 맞습니다. 막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있었는데. 중국에서 마진을 올리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은 사실 거의 없죠. 없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그래서 정도인 성공적으로 상황이고. 탈중국을 하는 업체들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사실 빨리 나온 업체일수록 사실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뭐 오리온처럼 그냥 제대로 해버리든가. 네, 맞습니다. 탈중국을 해서 빨리 미국이나 남미 같은 데로 그렇죠. 이거 수출기를 네, 바꿔 동남아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네. 괜찮고. 네, 그렇지. 맞습니다. 네. 거의 10년 동안 구조조정이 되어 왔다라고 봐주셔도 네, 네, 관계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못 나오고 있는 데들은 좀 위험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ETF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네. 저희가 기업 이제 3개월마다 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좀 특이점이 없는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이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는데 왜 좋아졌냐를 살펴보다 보면은 또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루틴하게 돌아가는 케이스는 산업에 대한 변화 요인, 또 한 가지는 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제 특이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ETF는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테마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잘 또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ETF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좋아하진 않으나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은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월배당 ETF 이런 거 정도는 갖고 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저 어디 갔어? 타이거 ETF 월배당 상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자산의 일부로서 또 좀 안정적인 한 4-50% 정도. ETF 안 사고 싶으면 제일 퍼포먼스 좋은 그 테마형 ETF 있잖아. 네.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포트폴리오 된 거 사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 거기 있는 종목 중에 그 종목 다 오픈돼 있잖아. 그렇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포트폴리오 제일 큰 것들 몇 개 사면 되잖아. 그렇게. ETF 안 살려면. 그것도 괜찮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또 가보겠습니다. 이공규 대표님, 네. 올해 네.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네. 그 비교적 관록이 있는 그 매니저로서 팁 혹은 조언을 하나 마지막으로 주세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뭐는 하시고 뭐는 안 하시면 좋겠다. 일단은 저는 뭐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매력도가 좀 낮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지수? 예,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2-3년 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손실을 보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네. 해요. 그래서 만약에 2-3년을 되돌아보고 만약에 이제 수익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직접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 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제일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버블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공모주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공모주 시장이 워낙 좀 핫하기 때문에 뭐 공모주에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공모주 펀드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공모주 펀드, 하이힐드 펀드, 예. 뭐 이런 펀드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자, 오늘은 이건규 대표님과 이 정도 이야기 나눠보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맙습니다. 성과 내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